고방거리에 갔던 다음 날 나는 한 가지 실험을 해봤다. 금각의 1층 호수이원의 입구는 동서로 두 방면인데 둘 다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문짝이 달려있다. 안내인 노인은 밤에 금각에 올라가서 서쪽 문을 안에서 잠그고 동쪽 문으로 나와 자물쇠를 채운다. 그러나 열쇠가 없어도 금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북쪽으로 향하는 방면에 판자가 하나 나 있다. 내부에 있는 금각사 모형을 보호하기 위해 밖에 붙여놓은 판자이다. 판자를 고정하는 못은 7, 8개로 모두 헐렁하여 손가락으로도 쉽게 뽑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시험 삼아 2개의 못을 뽑아놓은 것이다. 며칠 지났지만 아무도 눈치채는 기색은 없었고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28일 밤 나는 2개의 못을 제자리에 도로 박아놓았다. 노사의 웅크린 모습을 보고 마침내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날, 나는 니시진 경찰서 근처 약국에서 칼 못힌 수면제를 샀다. 그리고 근처 철물점에서 네치 정도 길이의 칼과 칼집을 샀다. 그날 밤에 니시진 경찰서 앞을 여러 차례 오가며 안을 살폈다. 창문 몇 개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으며 노타이 셔츠 차림의 형사가 가방을 안고 황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과거 20년 동안 내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 중 단 한 사람의 주의도 끌지 못하는 변변찮은 인간이었던 것이다. 절로 돌아오면서 오늘 밤에 산 물건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다. 금각에는 최신식 자동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금각 내부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경보음이 사무실 복도에 울리도록 돼 있었다. 6월 29일 밤, 안내인 노인은 이 경보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다. 그가 집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나는 지사장에서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부사는 경보기를 납품한 공장으로 전화를 걸어 수리를 의뢰했다. 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젯밤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저녁 때 수리공이 왔다. 수리는 오래 걸렸으며 기술자는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한두 명씩 사라지고 마지막엔 나도 그곳을 떠났다. 수리가 완료되면 경보가 울릴 것이다. 나는 기다렸고 밀물 같은 밤이 몰려왔지만 경보는 끝내 울리지 않았다. 수리를 단념한 기술자는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날 기술자는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다. 절로서는 그다지 조급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수리를 독촉하진 않았다. 이날 밤 로꼬 온사에는 노사를 찾아온 귀한 손님이 있었다. 옛날 노사와 승당 친구였던 류오사의 주지 구와이 젠카이 화상이었다. 노사와 승당 시절 친구였다는 것은 내 아버지와도 친구였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젠카이 화상 이야기를 즐겨했으며 그에 따르면 화상은 외모나 성격이 아주 남성적이고 대범한 선승이었다. 젠카이 화상은 노사가 외출해서 돌아오기 전 잠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나는 망설였다. 혹시 그의 예리한 눈에 내 계획이 들통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기 때문이다. 본당 객전을 찾았을 때 젠카이 화상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다. 화상에게는 노사가 갖고 있지 않은 소박함이 보였고 아버지가 못 가졌던 힘이 느껴졌다. 볕에 그을린 피부, 넓적한 코, 툭 튀어나온 눈썹뼈, 남아도는 내부의 힘이 멋대로 외부에 드러난 것처럼 정리된 얼굴은 아니었다. 목소리는 매우 컸는데 묘하게 따스했다. 그것은 흔한 의미의 따스함이 아니라 나그네에게 휴식을 제공해주는 거목의 거친 밑뿌리 같은 따스함이었다. 나는 오늘 밤에 내 결심이 이런 따스함에 접해져 약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했다. 술병이 비었고 나는 부엌으로 술을 가지러 갔다. 뜨거운 주전자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여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순간 젠카이 화상에게만은 이해받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올랐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진실한 학생같이 보이긴 하는데 뒷구멍으로야 무슨 일을 꾸미는지 나야 모르지. 제가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는지요? 평범하게 보이는 건 다행이야. 남들에게 의심받지 않으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대로 평범하게 살기만 하면 될까요? 남들이 보고 있는 나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어느 쪽이 더 오래 갈까요? 어느 쪽이나 끊기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억지로 지속시키려고 해봐도 결국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 저는 화상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저의 본심을 꿰뚫어 보아주십시오. 나는 마침내 소리쳤다. 화상은 잔을 입에 댄 채로 나를 가만히 쳐다봤다. 비에 젖은 검은 기와 지붕 같은 침묵의 무게가 내 위로 얹혀졌다. 꿰뚫어 볼 필요가 없네. 모두 자네 얼굴에 나타나 있어. 밤 9시 노사가 돌아왔다. 노사는 화상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로부터 1시간 반 뒤 술자리가 파해졌고 도제 한 사람이 화상을 침소로 안내했다. 늘 하듯이 4사람의 경비원이 수뇌를 돌았고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소리가 없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절도 잠에 들기 시작했다. 나는 요 위에 혼자 앉아 입술을 움찔거렸다. 언제나 그렇듯 한마디 말은 장애물에 걸려 나오지 않는 물건처럼 한참을 애태우다가 튀어나왔다. 잠깐만 참으면 된다. 이제 곧 내 내부 세계와 바깥 세계 사이에 녹슨 자물쇠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사이를 바람은 자유자재로 왕래할 것이고 눈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전개되며 밀실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정말 다 왔다. 나는 계속 중얼거리며 1시간가량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태어나서 이 시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천천히 일어서 대서원 뒤로 발소리를 죽이고 나가 미리 준비했던 집신을 신고 가랑비를 맞으며 목수실로 갔다. 도랑 옆 목수실엔 톱밥 냄새가 가득했다. 구석에 석단의 볏짚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석단을 안고 바깥으로 나왔다. 취사장을 지나 집사관 뒤까지 왔을 때 갑자기 변소 창문에 불이 켜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몸을 웅크렸다. 변소에서는 기침소리와 함께 오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아마 부사일 텐데 판자벽에 이리저리 부딪히는 소리로 봐서 그는 비몽사몽인 듯했다. 잠시 후 창문에 불이 꺼졌고 나는 다시 석단의 볏짚을 안고 대서원 뒤를 걷기 시작했다. 나의 재산이라곤 자질구레한 생필품과 책, 옷가지가 담긴 고리짝 1개와 조그만 트렁크 1개뿐이었다. 운반하는 도중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것들과 타지 않고 남아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은 보자기로 싸서 따로 남겨놓았다. 이 밖에 요와 이불은 대서원 뒤쪽 출입구에 두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금각으로 향했다. 판자를 뜯고 들여다본 금각의 내부는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금각의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 순간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얼굴 하나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금각 모형이 담긴 유리 케이스 위로 성냥불 때문에 어른거리는 내 얼굴이 비친 것이다. 가슴을 진정시킨 후 케이스 속의 금각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성냥불 때문에 만들어진 이 조그만 모형의 그림자가 흔들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곧 어둠에 삼켜졌다. 성냥불이 꺼진 것이다. 다시 새 성냥을 그었다. 살금살금 걸어 경당과 삼존상 앞을 지나 시주상자 앞까지 왔다. 시주상자 안에는 아시카가 요시치미의 목상이 있다. 이 조그만 우상은 자기가 세운 건물 한 구석에 정자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지배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조전으로 통하는 서쪽 문을 열었다. 습기찬 문은
나직한 소리를 내며 미풍에 가득 찬 어두운 밤 공기를 끌어들였다. 모든 일은 요시미치의 저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죽은 증인의 그 눈앞에서 하고 밖으로 나가 대서원 쪽으로 달리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후부터 내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는데 우선 대서원 뒷문에 쌓아두었던 짐을 네 차례에 걸쳐 요시미츠 목상 앞으로 옮겼다. 최초로 옮긴 것은 쇠고리를 뗀 모기장과 담요였고 다음에 옮긴 것은 이불, 그 다음엔 트렁크와 고리짝, 이어서 석단의 볏집이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대서원에서 나는 타기 힘든 것들을 모아둔 보자기를 안고 금각 동쪽의 연못가로 갔다. 연못의 수면은 밤하늘이 비쳐서 희끄무레했다. 발밑에 돌을 하나 주워 연못가로 던졌더니 주변의 공기를 가르는 물소리가 울려 퍼졌다. 몸을 움츠리고 가만히 물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린 후 가장 먼저 모기장 쇠고리를 떨구었다. 다음으로는 잿더리를 씻기라도 하듯 컵과 잉크병을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행위의 끝을 향해 서서히 금각을 향해 걸어 나갔다. 멀리 눈에 들어오는 금각은 비와 어둠에 잠겨 윤곽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내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 암흑 위로 환영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겼던 금각이 기억의 힘으로 한 겹 한 겹씩 어둠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이토록 완전하고 세밀한 모습으로 금각이 구석구석까지 빛나며 내 눈앞에 나타난 적은 없었다. 나는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은 것만 같았다. 스스로 발산하는 빛으로 투명해진 금각은 주제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외부와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부가 서로 뒤섞여 대비와 대칭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1층 호수의원과 2층 조원동, 두 층은 같은 폭의 동일한 처마 그늘 아래에서 마치 한 쌍의 꿈, 한 짝의 쾌락처럼 보이지만 3층 구교초가 갑자기 좁아든 모습으로 얹혀짐으로써 그들의 현실은 붕괴된다. 건축가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듯 호수의원의 서쪽으로 연못을 향해 돌출된 누각 소세이를 더했다. 소세이는 금각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것처럼 보인다. 금각의 균형과 형 이상하게 반항하면서 마치 질서에서 벗어나 무규칙하고 관능적인 연못을 향하는 한 마리 새처럼 보인다. 연못의 모무는 관능의 힘이 금각을 세운 숨은 원천이겠으나 막상 완전한 질서의 3층 건물을 이룬 후 더 이상은 그곳에 머물 수 없어 소세이를 거쳐 다시 연못으로, 즉 무한한 무질서의 관능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엔 없었으리라. 정말로 나는 쿄코 연못의 아침 안개를 볼 때마다 이곳이야말로 금각을 세운 엄청난 관능의 힘이 깃든 곳이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움은 이런 모든 부분들의 경쟁과 모순, 온갖 편파적인 요소들을 아우르며 그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것은 짙은 남색 종이에 글자 하나하나를 선명한 금박으로 쓴 납경처럼 무명의 긴 밤 속에 금빛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름다움이 금각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금각을 감싸고 있는 이 허무한 밤과 같은 본질적인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틀림없이 아름다움은 그 모든 것의 총체일 것이다. 세부이면서 동시에 전체이고 금각 그 자체이면서도 금각을 감싸는 밤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금각의 불가해한 아름다움이 어렴풋이 이해되는 듯했다. 그 기둥, 난간, 덧문, 이어붙인 판자문, 화두창, 지붕 꼭대기에 뾰족한 탑, 호수원, 조원동, 구교초, 소세이, 연못에 비친 모습, 작은 섬들, 소나무, 배를 대는 곳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름다움은 결코 단일한 형태로 끝나거나 완결되지 않았다. 어느 한 부분에도 다음 아름다움을 암시하는 징후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는 본질적인 불안이 서려 있었다.
완전함을 갈망하면서도 완결을 모르고 끊임없이 다음에 아직 보지 못한 아름다움에 이끌려가고 있었다. 징후는 또 다른 징후로 이어져 각 부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의 암시가 금각의 근본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었다. 결국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미완의 허무. 이 섬세한 목조 건물은 바람에 흔들리듯 허무의 예감 속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심한 피로를 느꼈다. 아름다움이 이 마지막 기회를 이용해 지난날 날 덮쳤던 무력감으로 사로잡으려 하는 중이었다.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 행위의 일부 직전에 있던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다. 라는 가시화기의 말은 진실일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인식은 마지막 단계의 행위까지 흉내내려 한다. 지금 내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 이미 결말을 그려버린 나의 인식이 실제 행위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신중하게 준비해온 모든 일은 사실 이쯤 되면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지막 결론을 위한 준비였던 것은 아닐까. 행위는 이제 내게 일종의 잉여물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소나무 밑동에 기대 앉았다. 촉촉히 젖어 차가운 나무의 표면이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나의 몸은 마비된 듯했고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아침까지 이대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도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몸과 달리 마음은 기억 속을 더듬으며 나를 고무시키려 했다. 가끔 과거의 기억은 우리를 과거로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밀어내기도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상을 만나면 조상을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하리라. 그때라야 비로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아가고 물러설 수 있으리라. 무력의 늪에서 튕겨나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넘치기 시작했다. 행위가 헛일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금각 쪽을 올려다봤다. 찬란했던 환영의 금각은 희미해졌다. 지붕과 기둥은 어둠 속으로 빨려가고 물의 반사도 처마도 사라졌다. 나는 내달려 금각 서쪽에 열린 문으로 뛰어들어갔다. 가슴이 몹시 요동치고 젖은 손은 떨리는데 성냥까지 습기에 차 불을 켜는 게 만만치 않았다. 2개비를 연거푸 실패하고 3개비째 드디어 성냥에 불이 붙었다. 나는 그것을 쌓아두었던 집단 위로 던졌다. 불은 차츰차츰 사방으로 퍼져가더니 어느새 연기 속으로 몸을 감추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기장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내 머리는 아주 맑아졌다. 구석구석으로 달려가서 이곳저곳에 불을 붙였다. 삼존상과 요시미치의 목상 뒤로 불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나풀거렸다. 마침내 시주 상자에도 불이 붙자 이젠 됐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이 불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어졌다. 불을 지나쳐 좁은 층계로 뛰어 올라갔다. 2층 좋은 동에도 연기가 퍼져 있었다. 나는 한 층을 다시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3층 입구에 걸린 자물쇠는 매우 단단했다. 나는 3층 구교초를 나의 죽음의 장소로 여겼으나 막상 연기가 뒤에서 매섭게 다가오자 마치 구원을 갈구하듯 그 문을 두드렸다. 문 너머에는 겨우 몇 평 남짓한 작은 방이 있을 뿐이었지만 그곳은 구석구석까지 금박으로 빛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 눈부신 방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다. 어떻게든 그 작은 금빛방에 도달만 하면 된다고 나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손만으로는 부족해 온몸을 던져 부딪혔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순간 내가 거부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밀려오자 나는 주저없이 몸을 돌려 층계를 뛰어내렸다. 불길과 연기를 헤치고 서쪽 문에 도달해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때부터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내달렸다. 얼마나 달렸는지, 어디를 지나왔는지
기억조차 없다. 그저 소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숨을 거치게 몰아쉴 뿐이었다. 의식을 되찾은 것은 놀란 새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때문이었다. 새들은 비명을 지르며 소나무 위를 맴돌고 있었다. 벌렁 드러누운 나의 눈은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었고 이따금 붉은 불티가 어둠 속에서 춤추듯 떠돌고 있었다. 몸을 일으켜 저만치 떨어진 골짜기 사이에 금각 쪽을 내려다 보았다. 요상한 소리가 그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폭죽 소리 같기도 하고 인간의 관절이 일제히 튕겨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금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늘로 치솟은 연기와 불길, 나무들 틈으로 날아다니는 불티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앉아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 여기저기에 불에 댄 물집과 긁힌 상처가 있었고 몇 군데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손가락에도 피가 났다. 나는 도망쳐온 짐승처럼 그 상처를 핥았다. 호주머니를 뒤졌더니 칼과 손수건에 싼 칼모틴 병이 나왔다. 나는 그것들을 골짜기 밑으로 내던졌다. 반대편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한 대 물었다. 무슨 큰일을 마치고 나서 한 대 피우는 사람이 흔히 그렇게 하듯 살아야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